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밤중 라디오가 아닌 사이렌이 먼저 울렸고 평양의 불빛은 평소보다 더 빨리 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시의 숨소리까지 검열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줄였고 창문은 더 오래 닫혀 있었고 복도에서 발자국이 멈추면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보웨이브가 총동원됐다는 소문이 먼저 퍼졌습니다. 이어서 국경봉쇄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까지 겹쳤습니다. 내무성, 인민보안성, 군부가 서로를 의심하며 서류를 돌려보는 장면을 나는 복도 끝에서 몇 번이나 봤습니다. 신분증 검열은 하루에 2번으로 늘었고 통행증 없이 동네를 넘어가면 이동 사유를 적어내야 했습니다. 전기 공급은 더 불규칙해졌고 배급표를 받으러 줄 서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 줄에서조차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상으로 바뀌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때까지도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총을 든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달려가고 연기 속에서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내게 요구한 건 충성도였지만 나는 적어도 내 손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충성 결의 학습을 했고 출동 전에 수령님을 위해 많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불이 난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구호가 아니라 사람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이후로 내 이름이 조용히 지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왜 나는 영웅이 아니라 위험한 목격자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사건은 큰 불로만 불렸습니다. 공식 방송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은 것은 나무도 맑은 전선도 아니었습니다. 불이 붙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고 불이 붙는 순간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굳어버렸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솟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더 빨리 도망쳤습니다. 누구도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내 등 뒤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 숨소리까지 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호스를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을 끄는 동안에도 나는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불을 끄는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본 눈이 문제라는 듯이요. 우리 소방대는 평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로만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성분이 나쁘면 애초에 들어올 수 없고 가족 중 누가 문제라도 있으면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나는 그런 기준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내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종이처럼 찢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성분도, 근무 성과도, 표창도 보위부의 한 번의 시선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평양의 공기는 얇아졌습니다. 우리 소방대는 평소처럼 호출을 기다렸지만 호출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사가 왔습니다. 장갑의 그을음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는데도 나는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 작업 기록, 이동 경로, 함께 출동한 동료들의 이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불을 껐던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옮긴 사람처럼 질문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무엇을 봤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봤는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는 순간 내 가족의 숨통이 조여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아내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끊겨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눠야 했고 여름이면 물이 끊겨 양동이를 들고 공동수도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배급 과자를 손에 쥐고 웃으면 나는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홍범은 무너졌습니다. 집 앞 담벼락에 낯선 담배꽁초가 보이기 시작했고 새벽마다 계단에서 라디오 잡음 같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는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연결이 되어도 상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웃은 인사를 피했고 시장에서 나를 본 사람들은 가격을 더 크게 부르며 일부러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방대 동료들조차 내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었다가 함께 끌려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 사이 동네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 늘었습니다. 밤새 트럭이 서고 문이 닫히고 다음날 그 집에
신발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다음 빈자리가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내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였을까? 나는 단지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왜 국가 전체가 나를 향해 문을 닫는 걸까? 불을 끄고 돌아온 사람에게 돌아와야 할 건 따뜻한 물 한 바가지와 아이의 잠든 얼굴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왜 내게 돌아온 건 침묵과 감시 그리고 검은 서류 봉투였나?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입을 열면 누가 먼저 사라질까? 나일까? 내 아내일까? 아니면 내 아이일까? 보웨이브는 왜 화재 하나에 이렇게까지 움직였을까? 그들이 두려워한 건 불길이었을까? 아니면 그 불길 속에서 내가 본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 나는 안전한 곳에서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내 귀는 여전히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날 밤의 열기와 그 열기보다 차가웠던 질문들을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그날 불이 붙어선 안 되는 곳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겠습니다. 탈북 감동 실화. 구독하고 제 다음 증언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날의 큰 불 이전. 내 삶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평양 변두리의 소방대 숙소와 배정주택 사이. 나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소방대는 국가의 손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맡는 대신 조금 더 나은 배급과 조금 더 빠른 통행증 처리가 따라온다고요. 하지만 그 조금이란 것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꿀 만큼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끊겨 벽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여름이면 물이 안 나와 양동이를 들고 공동수도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전기는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왔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밥을 짓고 아이 숙제를 도와주고 라디오를 켜서 그날의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평양에서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대. 항상 누군가의 스위치에 의해 살았습니다. 내 가족은 단순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하나. 아내는 말수가 적었고 나는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아직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배급으로 나온 과자를 반으로 쪼개 내 손에 쥐어주며 웃을 때마다 나는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웃음을 지키려고 나는 내 하루를 국가에 맡겼습니다. 새벽 출동이 있으면 아이의 숨결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을 나섰고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가 남겨둔 따뜻한 옥수수죽 한 그릇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평범이었습니다. 소방대의 하루는 늘 긴장으로 시작해 긴장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화재를 끄기 전에 먼저 사상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출동 전 정치학습에서 지도원은 항상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불은 적이다. 그러나 더 큰 적은 마음속에 흔들림이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불은 눈에 보이고 물로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까지 통제하려 할까요? 왜 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화염이 아니라 의심일까요? 장비는 낡았습니다. 호스는 몇 번이고 꿰맸고 헬멧 안쪽의 끈은 땀과 먼지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물 압력이 약할 때는 우리는 서로 눈빛만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고 누가 뒤에서 버텨야 하는지 말로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래도 현장에만 나가면 우리는 잠시 사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길 앞에서는 구호보다 손이 빨랐습니다. 전기가 폐를 찌를 때는 누구나 똑같이 숨이 가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계급도 성군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착각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평양은 계층이 보이지 않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밝은 전등 아래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촛불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집은 겨울에도 따뜻했고 어떤 집은 입김이 방 안에서 떠다녔습니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특권이라 불릴 만큼은 아니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자리. 그래서 늘 조심했습니다. 시장에서 쌀값이 오르면 묻지 않았고 누군가 요즘은 수상하다고 속삭이면 듣지 않은 척 했습니다. 이동증명서가 필요한 날에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았고 검열대 앞에서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당국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웨이브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 속에 공기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존재를 느끼는 것. 동료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일, 이웃집 아들이 군대에 갔다더니 소식이 끊기는 일, 공장 반장이 밤중에 불려나갔다는 소문이 도는 일, 그 모든 뒤에는 언제나 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으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미쳐가니까요. 나는 스스로를 규정 안에서 안전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소방대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였고 나는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말이 헛나오지 않도록 먼저 일어났고 누군가 체제에 대한 농담을 던지면 웃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라디오만 켜. 다른 얘기 하지 말자.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킨 걸까요? 아니면 서로를 더 깊이 가둔 걸까요? 출동이 없는 날의 저녁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아이는 책상에 앉았고 나는 벽에 기대어 장비를 손질했습니다. 방 안에는 늘 그을음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남았고 그 냄새는 내 직업이 아니라 내 신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내는 내 작업복을 빨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옆집이 볼까봐, 우리 대화가 새어나갈까봐 그런 두려움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불이 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소방대 사무실에서 장비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서랍 안에 있던 통행증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같았고 사진도 내 얼굴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 늘 찍혀있던 도장이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잉크의 농도와 글자 모양이 달랐습니다. 누가, 언제, 왜 바꿨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동이 다른 의미로 기록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작은 차이가 이상하게도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점의 도장이 나를 평양 안에서조차 어딘가로 이동 중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도장이 달라진 통행증을 손에 쥔 채 나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잉크는 진했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착오겠지. 그렇게 넘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살다 보면 서류 하나쯤 잘못 찍히는 일은 흔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주변의 리듬이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겹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다음날 아침 소방대 청사 앞 검열대에서 인민보안원은 내 신분증을 평소보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종이를 보다가 내 얼굴로 옮겨왔고 다시 종이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못한 채 숨만 고르게 쉬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동료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보안원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줬지만 도장을 누르는 손목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내 심장을 더 세게 쳤습니다. 점심 무렵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표시가 없었습니다. 봉투는 얇았고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게 내 것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마치 공기가 내 자리 앞에서만 조금 더 차가운 것처럼.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말월, 함일, 함시, 구역 담당 기관에 출석. 하유는 없었습니다. 담당 기관의 이름은 길게 적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두 단어로 줄여 불렀습니다. 부웨이브. 나는 그 종이를 바로 주머니에 넣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머리 안이 하얘졌습니다. 출석. 그 단어는 평양에서 설명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왜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내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나를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은 평소처럼 장비를 닫고 보고서를 쓰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누군가는 내 쪽을 힐끗 보더니 급히 시선을 거두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료는 내 책상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내게는 나는 너와 함께 끌려갈 수 없다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퇴근길. 시장을 지나는데 장마당 입구에서 또 검열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줄이 길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시장 가판대 위에 전등이 꺼져 있었고 대신 촛불이 몇 개 흔들렸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인민부안호는 더 무서웠습니다. 빛이 약하면 그림자가 더 짙어지니까요. 검열대 앞에서 나는 또 멈춰 섰습니다. 보안호는 내 통행증을 받아들고 이번에는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에게 슬쩍 보여줬습니다. 그 남자는 제복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도 없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눈. 나는 목을대를 삼켰습니다. 그 남자는 종이를 한 번만 보고도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마치 맞다라고 확인하는 듯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는 이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공포를 말로 확인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 확인하는 순간 공포는 증거가 되니까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검열이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길었어. 그 한마디 뒤에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밥그릇을 내밀었고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음이 또박또박할수록 내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전부인데 나는 지금 내 전부를 위험 속에 올려놓고 있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질수록 바깥 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계단에서 누군가 멈추는 소리, 철문이 아주 약하게 흔들리는 소리, 이웃집에서 라디오를 갑자기 끄는 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문이 두드려질지, 언제 이름이 불릴지, 언제 트럭이 설지 내 삶의 중심이 출동해서 체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방대 출동 대기실에서 또 하나의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 출동 기록판에서 내 이름 옆에 있던 정상 근무 표시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연필로 아주 작게 적힌 글자 하나, 대기. 이유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인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한 글자가 내 숨구멍을 막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불을 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대기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불을 꺼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그날 불을 껐을 뿐인데 왜 내 주변은 나를 미리 정리하려는 듯 움직이나? 왜 누군가는 내 종이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나? 왜 내 이름 옆에 대기가 적혔나?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보이지 않는 표식을 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표시된 사람이 된 걸까? 그때부터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찍힌 사람이었던 걸까요? 출석 날짜가 다가올수록 평양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호는 늘 같았지만 그 구호가 끝난 뒤의 정적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내 이름이 천천히 지워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지우는지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소방대 안에서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평소라면 출동 대기실에서 웃음 섞인 욕설이 오가고 담배 연기가 천장에 얇게 깔렸을 텐데 그날부터는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누가 웃으려 하면 옆 사람이 팔꿈치로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 쪽을 쳐다보면 모두가 동시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치 문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숨을 새고 있는 것처럼. 큰 불 현장에 함께 나갔던 동료 중 한 명. 철수 가명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출동 때마다 서로의 장비를 확인해주던, 연기 속에서 서로를 놓치지 않던 사람.
그는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늘 단단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침묵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이 주머니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그 답이 우리 둘을 같이 끌고 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장비 창고에서 소화 펌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수동무. 그 목소리는 소방대 간부의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평했고 너무 짧았습니다. 철수는 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주 잠깐. 말하지 마.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묻은 기름을 바지에 닦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돌아올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이미 어딘가로 결정된 사람의 걸음처럼.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모른 척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점호 시간에도 홀수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출동 편성표에서 그의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지워졌고 빈칸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빈칸을 몇 번이나 쳐다봤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종이 한 장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지워진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잉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녁에 숙소 복도를 지나는데 철수가 쓰던 사물함 앞에 낯선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달아놓은 듯 삐뚤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곧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관심이 되고 관심은 연결이 되며 연결은 공범이 됩니다. 평양에서는 마음이 먼저 죄가 됩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더 뜨겁게 데워 내밀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내게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이는 내 무릎에 기대어 졸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냄새는 누가 지켜줄까? 내가 사라지면 우리 집은 얼마나 빨리 없던 집이 될까? 며칠 뒤 나는 드디어 보이부라는 단어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소방대 청사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 보이부가 직접 잡는다더라. 다른 한 명이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입 다물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두 글자를 내 귀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웨이브. 그 단어는 화재보다 빠르게 사람을 태웁니다. 불길은 물로 끌 수 있어도 보웨이브의 의심은 아무 것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철수가 복도로 나가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발걸음, 문이 닫히던 소리. 문이 닫힐 때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금속 냄새 같은, 차가운 피냄새 같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들었길래, 왜 하필 그날 불 이후에 사라졌을까? 혹시 그날 현장에서 본 것이 우리 모두를 한 줄로 묶어놓은 걸까?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다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출석 날짜 전날, 소방대 대기실 문이 한 번도 없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은 없었지만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 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동료들은 동시에 등을 곧게 세웠고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나는 숨을 천천히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사 대상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 심장은 먼저 뛰었습니다. 부르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이미 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무 질문도 없었지만 질문이 없는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질문은 대답할 틈이라도 주지만 시선은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사람을 고정시키고 고정된 사람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철수의 빈자리, 사물함의 낯선 자물쇠, 그리고 보이부라는 단어 세 가지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이건 처리입니다. 그리고 그 처리의 끝은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곳일 겁니다. 출석을 앞둔 새벽,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늘 어둡지만 그날의 어둠은 더 두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우리 집 앞인지 내 마음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인생이 닫히는 소리라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는 것. 출석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은 일찍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넘겼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조용함은 늘 무언가가 이미 끝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세수하는 물을 아꼈습니다. 수도는 언제 끊길지 몰랐고 끊기지 않아도 차갑게 얼어붙은 물은 얼굴보다 마음을 먼저 때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내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지금 서로를 붙잡아 줄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꼭 가야 해요. 아내가 겨우 한마디 꺼냈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질문이 아니라 기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길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우리 집 벽에 붙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가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짧았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비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일부러 발소리를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너무 빠르면 불안이 되고 너무 느리면 경계가 됩니다. 그 사이를 걷는 법이 어느새 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는데 전봇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종이를 읽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 검열대 옆에서 내 통인증을 한 번만 보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 남자. 대복도 없고 표식도 없지만 모두가 본능으로 피하는 종류의 시선. 나는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나를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그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는 곧 도발이 될 수도 있고 도발은 즉시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똑바로 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평소의 나처럼 기관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담장, 같은 구호 벽보. 그런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벽보의 글자가 내게 경고처럼 보였고 감시초소의 창문은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다시 돌아오는 길일까? 그 질문이 입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밥을 만들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출석은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끝났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고 질문을 받았고 내 대답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들은 내 대답보다 내 숨을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그 공간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사람을 눌러앉히는 차가운 금속 냄새. 누가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 정확히 말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이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막혔습니다. 건물을 등지고 몇 걸음 떼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조사받은 사람이 아니라 표시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출석은 끝났지만 그들의 시선은 내 등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바꾸면 마음이 놓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길을 바꾸는 순간에도 누군가 내 동선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비슷한 구두 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일정한 간격, 너무 가까이 오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 마치 도망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소리를 지르고 서로 밀치고 웃어야 할 아이들이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내가 지나가자 공이 굴러가다가 멈췄습니다. 아이 한 명이 공을 주우려다가 멈칫했고 옆에 있던 어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장면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장면에서 이 동네가 이미 지시를 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와 가까워지지 말 것, 나를 보더라도 모른 척 할 것, 내가 감염된 것처럼.
위험이 옮을 것처럼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문틀 아래쪽에 아주 희미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분필 같은 손톱으로 긁으면 사라질 만큼 가벼운 표시. 누구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시. 그러나 평양에서 우연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내 집 문 앞에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나는 그 표시를 손으로 문질러 주었습니다. 지우면서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운다고 해서 기록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식을 문에만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도 남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끄덕임이었고 동시에 살아있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끄덕임이었습니다. 아내는 밥그릇을 내밀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계속 묻더라. 그 말 뒤에 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우리 집 안에서도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소방대에 다시 나갔습니다. 출동 대기표를 확인해야 했고 무엇보다 정상인 척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내 이름 옆에 적혀 있던 표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무가 아니라 대기,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적힌 한 줄, 개별 호출 시 출석.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는 글씨. 너무 또박또박해서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그 사람 나갔다 왔대. 다른 사람이 즉시 끊었습니다. 입 다물어. 그 두 문장으로 나는 내 주변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나를 그 사람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표식으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그 남자를 봤습니다. 전봇대여. 같은 자세, 같은 신문. 하지만 이번엔 신문이 바람에 한 장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움직임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내 하루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눈이 마주치는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처분이라는 단어가 붙을 겁니다. 나는 집에 들어와 조용히 장비 가방을 열었습니다. 소방대원으로서 늘 가지고 다니던 것들. 장갑, 작은 손전등, 낡은 칼, 붕대. 나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을 살릴 때 쓰던 도구들이 이제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도구가 되어버린 걸까? 나는 왜 이런 선택지 앞에 서 있는 걸까? 나는 불을 껐을 뿐인데 왜 내 삶은 불보다 더 빠르게 타들어가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바깥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 멈춤. 다시 발소리. 그 리듬은 마치 누군가 내 집 주변을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내가 내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만약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은 누가 지켜주지? 헐수가 사라진 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의식을 했습니다. 호스의 금속 커플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고 장갑의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훌동 기록한 앞에서 내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불을 끄는 일보다 내 존재가 지워지지 않게 붙잡는 일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비밀은 늘 거창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스며들었습니다. 출석을 다녀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대기실 뒤편 장비 창고로 들어가 낡은 호스를 정리하는데 천반 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없었는데요. 핀 종이. 누가 일부러 거기에 끼워 넣은 너무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종이는 우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향에서 우연은 대개 누군가의 의도입니다. 종이를 펴자 글씨는 짧았습니다. 출처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네가 본 건 불이 아니다. 입을 열면 내 가족이 먼저 사라진다. 문장이 끝나고 아래에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단어 하나, 기록. 나는 종이를 접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기록이라는 말은 나에게 직업의 일부였습니다. 출동 기록, 장비 기록, 인원 기록. 그런데 그 종이가 말하는 기록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증거, 목격, 그리고
처분의 근거. 다음 날 소방대에서 나를 불러 현장 보고서 제작성을 시켰습니다. 이미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서류초를 받는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잉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이 종이를 너무 많이 만졌다는 냄새. 첫 장을 넘기자 내가 쓴 문장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의 확산 원인이 전기 합선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내가 분명히 체크한 현장 접근 제한 구역 표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찍힌 보웨이브 계열에서 쓰는 듯한 작은 도장 하나.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바꾸고 있었고 누군가는 바뀐 기록을 사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 그날 눈으로 본 사람, 가장 쉽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사람,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영웅이고 불편해지는 순간에는 책임자가 되는 사람. 점심 무렵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방대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파일을 읽어온 사람처럼 그는 내게 담배 한 개비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는 순간 그게 연결이 되니까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니동무, 펄스. 입이 무거웠지. 그래도 너무 많이 봤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다는 건 이미 마음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도 봤지? 그날. 불길 뒤에 있던 것.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인정이 되니까요. 그는 내 침묵을 대답으로 받아들인 듯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얇은 네모지. 그런데 너무 단단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내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가진 게 아니다. 네가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곧 찾으러 올 거다. 그 한 문장이 내 등을 얼게 했습니다. 가지게 될. 선택이 아니라 예정.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미 누군가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그 시나리오에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증거를 들고 쓰러질 인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시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이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야말로 가장 위험했습니다. 얼굴이 많고 눈도 많고 귀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팔고 누군가는 담배를 사고 누군가는 남의 표정을 팔아 기관에 바칩니다. 나는 군중 속에서도 계속 느꼈습니다. 누가 내 걸음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 내 숨의 속도를 세는 느낌.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는 작업복을 벗지 않은 채 주머니 속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와 내가 모르는 약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유독 선명한 문장. 화재는 위장이었다. 그곳은 비워지면 안 된다. 그곳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구역. 불길이 가장 치솟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도망치던 구역. 호스를 겨누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외치던 곳. 그곳이 단순한 창고였다면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곳이 단순한 시설이었다면 왜 보이부가 총동원됐겠습니까?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길 너머로 잠깐 보였던 금속 상자들. 법계 위에 붙은 낯선 표식, 그리고 평양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장비의 형태. 나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는 순간부터 사람이 위험해지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밀어붙이지 않아도 위험해졌습니다. 내가 봤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내는 내 얼굴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디까지 몰린 거예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끝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실제 문장으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봤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담배 불빛을 켰다 껐습니다. 신호처럼 또는 경고처럼. 그때 나는 선택이 아니라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으면 무엇을 잃는가? 떠나면 무엇을 잃는가? 둘 다 잃는다면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가? 이 나라에서 기록은 진실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내게 겨눠진 이상 나는 더 이상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뒤집어 쓰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불을 끄고 돌아온 뒤 내 삶이 불길보다 더 빠르게 타들어가는 걸 멈추려면, 내 아이의 웃음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웃음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 안의 침묵이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더 이상 이곳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결심을 한 순간부터 평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평양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갑자기 먹통이 되었고 소방대 무전은 내 채널만 유독 잡음이 심했습니다. 출동 대기표에는 여전히 내 이름이 있었지만 정작 호출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소방대원은 그냥 방 안에 묶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 골목에 서 있던 남자가 이제는 낮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아주 조금. 내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고 집 문 앞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잠깐 멈춰섰다 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손바닥이 먼저 젖었습니다. 지금 열면 안에 누가 서 있을까? 그런 상상이 매번 내 숨을 막았습니다. 소방대에서도 나는 천천히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인사를 해도 대답이 짧아졌고 내 옆자리는 비어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식당에서 내가 숟가락을 들면 누군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그들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도록 지시받은 듯 했습니다. 도웨이브는 사람을 직접 잡기 전에 먼저 사람의 세계를 찢습니다. 혼자 남겨두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누가 내 우편함을 만지는지, 누가 내 아이를 바라보는지. 우리 동네 인민반장은 원래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약을 구해주고 배급이 늦으면 대신 항의해주는 척도 했습니다. 아내도 그 사람을 그나마 믿을 만한 어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 역시 그 사람이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어야 하루가 버텨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저녁 나는 계단 창문 너머로 인민반장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대는 제복이 아니었지만 걸음과 시선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얇았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봉투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인민반장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 상대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속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기록하고 있었던 걸까?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 되자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민반장이 오늘 당신 얘기를 묻더라.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왜? 누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내의 입도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나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지 말자. 그때부터 문은 2번 잠갔고 창문은 더 좁게 열렸고 아이에게도 밖에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고개짓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표정을 가르치려고 아버지가 된 게 아닌데 나는 지금 아이에게 살아남는 표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직접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집이 이미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디오를 끄면 옆집도 거의 동시에 라디오를 껐습니다. 내가 새벽에 물을 뜨러 나가면 아래층 계단에서 불빛이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마치 내가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체크하는 표시처럼. 나는 혼잣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잣말조차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떠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는 공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브로커는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겨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집안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작은 반지, 내가 소방대에서 받았던 표창 메달, 아이가 아끼던 장난감 몇 개. 팔 때마다 아내의 눈이 흔들렸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이웃이 듣고 이웃이 들으면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울음도 목구멍 안에서 삼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장마당에서 중국 돈으로 바꾸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바꾸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 조금씩
손바닥만한 지폐를 받아들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돈은 새 삶의 값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을 찌접하는 값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다가도 철수의 빈 사물함과 그 낯선 자물쇠가 떠오르면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여기 남으면 결국 우리도 사라진다. 밤이 깊을수록 나는 준비를 작게 했습니다. 너무 큰 움직임은 감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으로 쌓았습니다. 작업복 안쪽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꿰맸고 그 안에 중국 돈을 얇게 접어넣었습니다. 소방대 장갑에 안감에도 한 장씩 끼웠습니다. 내 발목을 감싸는 낡은 양말 속에도 누구에게 들키지 않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것, 안에 숨기는 것, 불길 속에 뛰어들 때 늘 들고 다니던 것들, 그 익숙함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주 조용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전 국경 쪽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지인에게 짧은 메모를 흘려보냈습니다. 물건을 옮길 길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표현. 그것조차 위험했지만 멈추면 죽는 상황에서 위험을 계산하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담배 불빛이 2번 깜빡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우연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가슴속 깊이 숨을 들이키고 장비 가방의 바닥을 뜯어 얇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접어둔 돈과 작은 손전등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넣었습니다. 종이에는 딱 3글자만 적었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아닌 내가 알아야 할 신호 하나.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그 신호는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요. 다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출동이 아닌 이탈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들키지 않게,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해진 순간에 문을 나서는 것뿐이다. 진짜 이유는 종이 속 문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건 화재는 위장이었다는 한 줄뿐이었고 그 한 줄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니며 형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형태가 한꺼번에 밀려와 내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연기 냄새가 다시 폐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날 화재 현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불을 많이 봤습니다. 전기가 불안정하고 전선이 낡고 난방을 무리하게 돌리다 불이 나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불이 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출동 지시가 떨어졌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았고 구역 대신 구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접근할 때도 검문소가 2번이나 있었고 우리 소방차는 마지막 골목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 뒤는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소방대원이 장비를 들고 걸어서 들어가는 출동. 나는 그전에도 몇 번 경험했지만 그때처럼 숨이 조여온 적은 없었습니다. 입구에는 제복이 아닌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투는 명령이었고 눈빛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복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마라. 우리는 불을 끌어왔는데 불보다 선이 먼저였습니다. 호스를 펼치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를 배치했습니다. 어느 구역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고 어느 문은 열지 말라고 했고 어느 방향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방은 원래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불길의 방향, 바람, 탈출로, 구조 동선. 그런데 그날은 상황을 읽지 말라는 날이었습니다. 읽는 순간부터 우리는 목격자가 되니까요. 내 기억 속 가장 선명한 장면은 불길이 치솟기 직전의 짧은 틈입니다. 연기가 아직 완전히 덮기 전 문이 반쯤 열린 창고 같은 공간에서 나는 금속 상자들을 봤습니다. 평양의 공장 창고에서 보던 철제 상자와 달랐습니다. 모서리가 더 두껍고 봉인이 더 정교했고 상자 옆면에는 희미한 외국 글자가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일 수도 있다고 나는 그때 짧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붙어있던 표식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군수 물자에서나 볼 법한 숫자와 코드가 섞인 표식, 그리고 상자 옆에 쌓여있던 검은 자루들. 그 자루는 곡식 자루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불길보다 그 자루를 더 두려워하는 몸짓이었습니다. 그 틈이 지나고
순간으로 불길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복도 아닌 한 남자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나기 힘이 너무 강해 장갑 위로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 귀에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쪽은 네 일이 아니다. 딱 한 문장. 그런데 그 한 문장은 이 화재가 내 일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국가가 나를 불렀지만 국가가 내 눈은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불을 껐습니다. 아니, 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껐던 건 불의 일부였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불 뒤에 있던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읽었던 메모의 그곳은 비워지면 안 된다는 문장이 그 장면과 맞물리며 갑자기 완성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워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곳은 국가의 비밀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늘 가장 높은 곳의 안전과 연결돼 있습니다. 확인이 들어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내가 흘려보낸 연락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아주 짧게 밤늦게 소방대 장비실 뒤쪽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내 발 앞에 담뱃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담뱃갑 안쪽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거칠었고 다급했습니다. 그날 불난 곳, 특수 보관이다. 거기서는 절대 증언이 나오면 안 된다. 목격자는 정리한다. 나는 그 쪽지를 읽자마자 손이 굳었습니다. 특수 보관. 그 단어는 평양에서 설명이 아니라 금지입니다. 금지된 곳, 금지된 물건, 금지된 돈.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가난하다고 배우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어느 집은 전기가 끊기지 않고 어느 집은 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다들 어렴풋이합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라지는 것도 압니다. 나는 그때 국가가 왜 그렇게까지 움직였는지 이해했습니다. 국경봉쇄는 내 한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위부 총동원은 내 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존재 자체를 지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불길이 비추려 했던 것은 연기 너머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가 들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늘 가장 약한 목격자에게 내려옵니다. 소방대원, 명령대로 달려간 사람, 보고서에 이름이 남는 사람, 죄를 씌우기 쉬운 사람. 그래서 철수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는 나보다 더 가까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보다 더 오래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한 사람쯤 먼저 사라져야 나머지가 입을 다물 거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하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불을 끄는 사람은 원래 사람을 살리려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내가 살리고자 했던 사람은 오히려 내 가족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숨,